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문제는 이런저런 고민거리와 걱정들이 꽤 있는데요. 집값이 계속 올라서 걱정이다 하는 점도 물론 있겠으나 집값 오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 월세만이라도 좀 안정이 되면 집을 사서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만 좀 뺀다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이 될 텐데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집 없는 분들에게 저렴한 월세를 받고 좀 빌려주면 주택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텐데 왜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시지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LH공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기껏 짓고 나서 또 한 10년쯤 지나면 그걸 다시 분양해서 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정책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뭔가 좀 바꿔서 이 주택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방법은 없는지까지 고민의 깊이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2%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빠진 것 같겠습니다만 어제 유럽 증시는 3% 가까이 빠졌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네. 만만치 않게 내려서 네. 뭔가 또 덜컹거림이 있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가 델타 바이러스, 그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리는 실은 요 몇 주 전부터 이미 깊이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세를 푼다던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확산이 더 커지면서 급락을 한 것 같고요. 예. 미국도 이게 심상치 않구나라는 거를 체감하면서 거기는 한 2%씩 우리는 그보다는 적은 0.4%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 이런 것도 좀 보탬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충격의 차이는 이미 이제 어제 강하게 받은 유럽과 미국 우리는 그보다 미리 전에 한 2주 전부터 이거 체감했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내린 것도 또 이제 항공기 못 다니고 또 네. 이런저런 봉쇄가 계속 될 거다라는 걱정 때문인가 봅니다. 유가가 제일 많이 급락했는데요. 7%, 주가는 한 2%였고 국채도 거의 한 5% 이렇게 내려가긴 했는데 유가가 제일 큰 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오펙 그 플러스 알파 회의에서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등등의 갈등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그때가 이제 75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66달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예. 2주 사이에. 그 이제 증산을 어느 정도 하기로 합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등등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얘기를 들어줘서 예. 감산 기준을 이제 늘어난 생산량만큼 좀 하기로 요것도 그 유가가 이렇게 7% 급락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델타 변이로 네. 이제 경제가 별로 예상만큼의 성장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가지고 나왔다 생각합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은 감산은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전보다 감산 합의를 해서 했는데 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내년 4월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연장 얘기가 나와 있고. 예. 근데 이제 감산해서 이제는 유가가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 증산을 어느 정도 하자고 이제 조금씩 늘리기로 했는데 감산을 좀 줄이자고 그런 얘기죠. 감산해서 이제 증산을 하는 거죠. 조금씩 증산을 다시 하자고. 예. 합의를 이제 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는 그동안 카펙스 투자 많이 해가지고 출발이 다른데 네. 그걸 왜 고려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탈퇴할 뻔하고 그런 이슈가 완화되면서 이제 어떤 스케줄링을 해서 계획성 있게 증가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향후에 대한 뭐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그 어떤 저기 우려가 좀 나눠진 것들이 이번에 기한 게 있겠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만 좀 더 음, 그럼 너희들은 그 석유 많이 캐야 된다고 하니 네. 아랍에미리트만 조금 더 캐 이렇게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사우디하고 러시아도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더 이제 생산하는 양을 네네 조금 더 네.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윈윈되긴 했는데요. 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네. 어제 이제 델타 변이가 이게 외부 보기에는 이제 표면적인 이슈라고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이슈는 이게 그 정상화가 되면은 경기가 되게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가 오히려 지금 여름 또는 요 하반기가 고점이 아닐까. 백신 맞고 뭐 등등이 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가면은 아주 그 되게 좋은 경제 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도 실은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슈로 이제 돈도 많이 풀고 등등 때문에 작년 말 올해 이렇게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네. 이게 오히려 고점이고 내년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는 다시 이렇게 하향 침체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튀어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수치 잘 나오고 뭐 주가도 많이 오를 때 네, 물론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을 하니까 그 최악의 상황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이게 그렇죠.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났다고 해서 인류가 뭐 큰 그렇죠. 거 있다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야, 그 사이에 돈도 많이 풀었고 아무튼 경기 좋아지는 건데 왜 자꾸 그 의심하세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어려운 게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돈을 더 푸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야 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아, 이제는 돈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죠. 경기 그래서 나빠져도. 아마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어떻게 코멘트를 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고점 치고 내려가니까 네. 무작정 위험자산 투자, 주식, 그다음에 에너지, 또 뭐 이런 원자재 이런 식으로 너무 그 경제 성장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 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거죠.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향후에 다시 저성장 저물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저성장인 이런 패러그램이 나오면서 그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중점 중수익 같은 이런 수익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예.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이제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투자로 이제 바꿔야 다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미뤄 보면 코로나 발생한 후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네. 뭐 정부가 돈도 풀고 뭐 백신이 뭐 조만간 나오겠지.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오겠지. 결국은 세상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상황은 이제 어려울 거고. 그런데 이번에 퍼지는 코로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작년 초에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제가 튀어나와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락다운했던 상황과 달리 예. 지금은 백신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와 달리 확진자 늘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망자는 많이 감소하고 있고 네.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또 확진의 확률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름 내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연말에 겨울에 또 추울 때 다시 한번 또 확산자가 늘 수는 있는데 확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계속 이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서 예전보다 상황은 괜찮은데 네. 예전에 상황 더 나빴을 때는 주가는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상황이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상황이 좀 덜 나쁜 데는 덜 나쁘면 주가는 덜 오른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럴 주가는 때는 나쁘다? 지금은 그동안 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엄청나게 그 경기 부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책 강도가 약해질 것 같아서 그것들이 섞여 있어서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이군요. 네, 그동안 네. 강하게 푼 돈처럼 음. 또다시 강하게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실 금융시장은 그 비극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되더라도 사실은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꼭 이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즉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또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도 국민들 중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셋집 임대주택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른바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을 좀 더 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주택자들이 제공하는 이른바 일반 셋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부동산 정책도 또 꼬이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자는 대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충분하지 않은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의 정성훈 교수와 이야기 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지어서 국민들에게 빌려주는,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라고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지어서 이제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너무 낡아서 무너질 때까지 계속 저렴하게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5년이나 10년 있다가는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해서 팔고 나오는 겁니까? 그게 막 섞여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요. 네, 그거는 뭐 그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양 전환 임대주택도 있고요. 예. 5년이나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주택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낡고 이제 허물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임대나 국민임대 주택이라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섞여 이게,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많이 있고요. 예. 또 지역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분양 전환 주택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이제 영구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종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임대를 하다가 정부가 분양을 해서 팔면 예. 정부는 이제 돈을 그동안 임대주택 짓는데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나 그 숫자만큼 임대주택 숫자는 줄잖아요. 네, 멸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예. 집은 존재하지만 이제는 저게 나라 집이 아니라 이제 예, 민간으로 바뀌는 민간인 집이 예. 되는 건데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분양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 정부가 보유하면서 월세 받고 빌려주는 게 더 많습니까? 뭐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예. 좀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영구임대주택이 거의 공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어떤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줄었고요. 다행인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분양전환 주택 숫자는 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 지으면서 분양 전환을 약속하고 짓는 것도 줄었다. 엄청 줄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10년 뒤에 이제 분양이 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분양전환 주택이 이제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분양전환 주택을 한 30% 이상으로 좀 공급을 했거든요. 정부가 지어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예, 30% 이상이 분양전환 주택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그 분양전환 주택 공급을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과거에 졌던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20만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년이 이제 올해부터 예. 차근차근 도래되기 때문에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많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입자랑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게 사실 세입자를 위해서 분양전환 주택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10년 뒤에 집값이 올라가고 주변 감정평가사 시세로 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네. 뭐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뭐 7, 8억, 90억 이런 돈이 없잖아요. 시가에 사야 되니까 예, 뭐 그러니까 다 시가가 올라가는 쫓겨나게 탓이죠. 되고 네. 다시 이제 현금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인 그런 일단 국민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양 전환 주택을 한 3분의 1 정도는 꼭 짓는 바람에 예.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3분의 1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렇죠. 숫자에서 빠지게 되는. 예, 멸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재고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급은 매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항아리 이제 독에서 이제 이제 독 밑에가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새는 거죠. 예.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임대주택이면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니까 기왕 돈 들여서 지은 거 계속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무너질 때까지 보수도 해가면서 그렇게 계속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면 되지 왜 중간에 분양 전환을 해서 파나. 예. 팔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이 참여정부 때는 사실 분양전환 주택이 거의 없었는데 네. 이제 2008년도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사실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장기 공공임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3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공사 입장에서는 LH공사나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회수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이제 현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부채를 더 늘려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MB 정부 때 이제 분양전환 주택이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현금 회수를 빨리 하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금을 해서 회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많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는 확충을 해줘야지 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국가가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이드 쪽으로 이제 그 세입자들이 옮겨가고 알겠어요.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크게는 너무 안 짓는다. 그 1번. 2번. 짓고 나도 한 10년 후에는 자꾸 파니까 조금 강하게 말하면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있던 것도 없어진다. 마치 독에 밑 빠진 독처럼. 예. 그럼 오늘은 두 가지 그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왜 파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좀 팔아야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LH공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부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닙니까 혹시? 뭐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토지공사랑 주택공사랑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LH공사인데 예. 이게 이제 택지를 매각한 부분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고요. 개발 이익을요. 네. 그다음에 분양 전환할 때 이제 그 차익을 매각 대금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갖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해진 거죠. 그래놓고 돈은 챙겼는데, 그러니까 LH공사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조 2천억이 났는데 그 돈을 갖고 다시 LH공사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확충하는 비용으로 썼느냐. 지어야 되는데 팔았으면 그 돈으로. 예, 근데 그게 미미하다 보니까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재고량이 전체 주택 재고량에서 한 5% 정도 내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왜 자꾸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 분양 그 전환에서 부분이 받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 2017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때 이제 공급 정책을 좀 과감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 정책 위반자들이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게 사실 정책 실패가 됐던 부분인 거죠. 그냥 시중에 집값 잡으려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건설을 안 했다고요? 일단은 주택 보급률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100%가 넘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공급을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하게 정책을 핀 게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45%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분에 좀 과감하게 정책을 폈다라면 현재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주제는 정부가 집을 싸게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분양해라. 예. 그러면 이제 집값 잡는 공급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 그건 이제 집값 잡는 거하고는 큰 관계가 100%는 없어도 어느 네.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못 가죠. 못 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처럼 이쪽 민간 사이드로 온단 말이에요. 전세가 그러면은 오르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100% 요인이다. 그렇게 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원래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은 장기로 10년 전, 5년 전, 뭐 혹은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짓는 건 아닙니까? 즉 정권이 바뀌면 또 그 계획이 바뀌고 상황 따라 그래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따라서 새롭게 새롭게 이제 갑자기 생긴. 네, 3기 신도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5년 집권하다 보니까 네.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책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런 건 이해가 됐는데 예.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조차도 예. 정부 바뀌면 자 계획 다시 한번 짜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뭐 이미 들어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겠죠.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보신 것과 같이 되돌릴 수 없지만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하지만은 또 국지적이나 이제 요소별로는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꽤 있죠. 예. 그 공공 임대주택을 왜 많이 안 짓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나 혹은 그 반론을 좀 들어보면 이게 많이 지으면 좋기는 좋은데 공공 임대주택 지으면 일단은 싸게 임대를 놔야 되니까 그 한 2-30년 계속 운영하는 동안 운영 적자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커서 그거 메꾸느라고 많이 못 짓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매각할 수 없는 그 30년이 지나도 그걸 매각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임대는 그 지역에 다시 또 국민임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30년 뒤에 그 지역에 짓더라도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용적률을 올리면서 거기서 예. 개발 이익을 초과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100% 적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나 처음에는 20층짜리로 지어놓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고 대부분이 5층 뭐 이렇죠. 대부분 저층이죠. 5층, 예, 5층, 주공 아파트 10층으로 같은 지었으면 경우는. 그 자리에는 이 나라 끝까지 계속 거기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텐데 예. 그러나 그 이후에도 10층, 20층으로 더 올려서 지으면 네. 그 부분은 민간 분양해서 그 차익을 가져오면 가져올 수 되지 있죠. 않느냐. 근데 이제 기존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매각 대금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매년으로 봐서는 임대료가 낮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30년 뒤에는 그 지역에 임대주택 수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만약에.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에 그땅 그럼 다른 용도로 팔고 그때 가서 이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국민임대주택 공급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터는 판단 예, 말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매각을 하든 다시 증축을 하든 그 그렇죠. 결정에 따라서 전체의 수지는 달라진다. 예,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거는 매입부터 매각까지 해서 우리가 그 임대주택 사업의 손익계산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해 운영 손익만 발표를 하는 거지. 예. 거기서 매입과 매각 대부분 다 싹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손익계산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분양전환 주택도 이게 매각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그 매각 대금 들어온 거는 운영 손익에 또 빠져 있습니다. 임대로만 잡혀 있거든요. 매각 네. 그 운영 손익.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분양 전환 주택에 대한 손익계산서, 영구나 국민임대주택 손익계산서를 구분해서 네.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발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 수도 있으니 즉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30년 운영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용적률을 높여서 증축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자체를 적자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한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업을 3개를 하는데 예. 하나가 적자 나고 2개가 흑자 나서 전체 집이 흑자인데 그 하나 적자 나는 거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LH공사가
어떻게든 간에 이익은 3조 2천억 작년에 났고 매년 12년 동안 이익을 발생했는데 네. 뭐 임대주택이 설사 영구나 국민임대가 그 매각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앓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LH공사가 사기업이라면 그 이익 적게 남는 임대주택 사업을 덜하고 이익 많이 남는 그냥 땅 허허벌판 땅 밀어서 아파트 딱 짓고 그냥 민간 분양해버리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일만 하는 거를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공기업이면 굳이 왜 그렇게 이익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는 좀 궁금합니다만 그 얘기는 잠깐 광고 듣고 이어서 돌아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아주 날씨가 뜨거운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네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르시고 외출하지 마십사 하는 정부의 당부가 또 들어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정성훈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어떻게 좀 이거 틀어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네요. 정 교수님, 예. 조금 전까지 해주신 거는 뭐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공공임대주택을 잘 안 짓는다. 예. 뭐 주택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어놓은 것도 한 10년 지나면 분양해서 판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계속 임대만 영원무궁하게 하려면 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커집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명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러면 LH공사 돈으로 짓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뭐 건설형 임대주택에는 네. 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등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의 85%를 하게 되고 15%는 세입자 보증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LH공사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네.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에 돈이 안 들어가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 운영을 한다는 거죠. 수선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은 영구 임대주택은 나중에 그 위에 오늘 교수님이 아이디어 내신 것처럼 더 높게 지어서 팔면 수익 나오지 않냐? 예. 아니면 그 땅 나중에 팔면 되지 않냐? 한 3, 40년 후에 10년 후에 그냥 분양해 버리지 말고 예. 그렇게 하면 그 돈은 LH공사 걸로 들어옵니까? 초기에 그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85%였음에도 예, 그렇죠. LH공사 걸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즉 글쎄 왜 그럴까요? 즉 오늘 말씀하신 거는 영구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길게 보면 처음에 땅 살 때 싸게 샀고 나중에 팔 때 제값 받고 팔면 되니까 30년 후든 40년 후든 그 땅은 이제 요지가 됐을 거가 요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땅값 오른 거 다 이제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길게 보면 남는 장사인데 왜 안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안 할까요? 남는데 LH공사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그 자금 회수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3, 40년, 50년 걸리면 거의 회수가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경영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직원 성과급이 결정이 되고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LH공사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너스 주고 하는 그 기준이 매년 수익이 얼마나 나고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냐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있어서요. 예. 뭐 정성 평가가 포지션이 많은 건 아니고 정량 평가 중에서 뭐 재무 건전성이 뭐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적정 마진 이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죠. 공기업들의 대부분이. 예. 그럼 그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정부 경영 평가를 사실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적정한 자본 잠식이나 파산할 정도가 아니면 적정한 마진만 가지면은 그 이상은 재무적으로 경영 평가 부분에선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좀 뭐 개혁 1순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예. 좀 바꿔야 되는. 우리가 공기업을 바라볼 때 왜 적자 내냐? 예.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냐? 방만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적자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임대주택 운영 안 하면 되죠. 뭐 저희도 뭐 적자 안 볼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영구 임대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국가 재정이 이제 85%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예. 이게 국토부 예산도 얼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공기업이 알아서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가 재정이 85% 들어가는 영구 임대는 영구 임대도 있고 그럼 국가 재정이 안 들어가고 LH공사 돈으로 짓는 건 이름이 다릅니까? 뭐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뭐 박근혜 정부 아. 때마다 행복주택은 이제 신혼부부 위주고요. 알겠어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영구 임대나 국민 임대나 행복주택이나 종류가 많죠. 이름만 다르지 다 예, 똑같은 또 걸로 매입 들리는데, 임대도 있고요. 어, 전세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는 정부 재정 들어가는 거는 또 그 해의 예산이 펑크나니까 부담스럽고. 예, 펑크난다기보다는 뭐 관례대로 그냥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게 정부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요즘 이게 그게 이제 그때 전세 월세 난이 생길 때는 정부가 전월세 난 좀 잡아라. 그래서 임대주택이 안 짓냐고 그러고 요즘처럼 전월세도 문제지만 집값 자체가 폭등하는 그런 시기에는 정부라도 얼른 지어서 분양을 좀 해라. 싸게. 그래야 집값이 잡히지 않느냐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도 얼른 분양 전환해서 시장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공급 물량으로 내놓으려는 그때 국민의 목소리가 다르니 꾸준하게 계속 이건 임대로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책이 의지를 갖기 좀 어려운 건 아닙니까? 지금 뭐 분양이 무조건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니아나 동그라파고는 100% 분양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은 어떤 국민들은 거주의 개념으로 해서 소유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나는 뭐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평생 살면서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국민도 계시겠고요. 어떤 국민들은 분양받아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수요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음. 이게 임대주택에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번에 새로 짓는 3기 신도시에도 그 공공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나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택지를 개발을 해서 이제 민간에다가 건설사도 매각을 하는 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LH공사나 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이제 개발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 시세에서 한 6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게 주변 시세가 지금 뭐 다 이렇게 많이 올라서 네. 80%를 하더라도 너무 고가가 될 비싸죠. 수가 있거든요. 비싸죠. 예. 그러면 이게 공공이 맞는 정책이냐? 왜냐하면 공공은 그냥 주변 시세가 100이 되든 120이든 80이 되든 간에 원가 계산해서 적정 마진해서 그 가격에 공급을 하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안 나와서 좀 아쉽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확정이 잘 안 됐고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분양이고 민간의 몇 퍼센트고 그중에서 임대 포지션이 몇 퍼센트인데 그중에서 장기 공공이 몇 퍼센트 이런 건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요.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3기 네. 신도시에도 임대주택 포지션이 많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 사람들이 원하는 출퇴근이 가까운 그런 곳에서만 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쉽게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집을 더 지을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서 공공 임대주택도 저기 서울에 계신 분한테 멀리 시골에서 출퇴근하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저는 이미 예. 도심이 형성된 대도시 안에서는 그 공공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적시적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50%, 200%, 150% 정해져 있는데 용적률이. 용적률이. 예. 그런데 제가 뭐 호주 시드니나 브리스번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들을 가보면은 도심은 고밀화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그린벨트가 자연 보호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용적률에 대한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서울의 역세권에는 과감하게 용적률을 풀고 그다음에 외곽에는
그린벨트 보존할 지금 보존하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전국이 다 용적률 똑같이 주거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공급이 안 되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층짜리 아파트 있었던 분들이 그 땅에다 30층 지으면 예. 이제 그분들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이야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공공이 개발하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용적률을 뭐 500% 1000% 한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선 제한이라든가 조망거리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좀 풀어줘야 된다. 용적률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풀어주면 그런 곳에 도심 한복판에도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땅을 사야 될 텐데 예. 지금 땅은 다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재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할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낡은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은 이제 수익성이 만약에 안 좋으면은 민간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공공이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네. 용적률을 좀 올려서 싸게 공급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국토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네요. 1번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LH공사나 그 지자체. 기관 예. 평가나 예, 예. 지자체에도 각종 이제 개발 공사가 예, 예. 있으니까 그 다 공기업들의 기관 평가나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그 인덱스를 정부 정할 정부 때 경영 평가라고 합니다. 그 예. 점수를 예. 적자 얼마나 냈나 뭐 얼마나 흑자 냈나 아니면 부채 얼마나 많나 이러지 말고 예, 예. 그 기관의 존재 목적인 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많이 지었는가 예.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네요. 일단 그걸 바꿔야 되겠군요. 예, 뭐 주거의 안정이니까요. 예.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의 안정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느냐. 네. 네, 그게 뭐 임대든 분양이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기재부에서 좀 안 바꾼 상태다 사실은. 예, 국민들 여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도 예. 저게 부채 많은 공기업이다 그러면 방만하다고 생각하고 부채가 근데, 줄었답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사실은 부채와 경영 성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손익계산서가 경영 성과에 되게 중요한 거지. 예, 사실은요. 예.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 주택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를 그걸 그때그때 파악하지 말고 예. 좀 장기적으로 국민 임대주택은 예. 장기적으로 예산도 미리 확보해두고 그걸로 정부가 바뀌든 부동산 뭐 분위기가 바뀌든 움직이지 않고 예.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예. 보통 선진국은 1000명당 가구 수를 계산하거든요. 주택수. 예,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200에서 300만 호 정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핵가족화 됐잖아요. 1인 1인 가구 늘어나고요. 집이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다가구나 저기 뭐 판자집 이런 데는 이제 또 그 통계에 그거 다 잡아놓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주택 보급률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더라도 부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의 정성훈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왜 자꾸 구멍이 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